2018년 1월 3일 첫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 오늘은 처음으로 공개 방송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 다 이렇게 비춰드리고 싶은데 생략하고요. 열악하다. 네. 얼굴은 저희만 나오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해 주실 분들 소개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 소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TV와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의 운영자인 강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세무사 황규철 세무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네오비의 조영준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 주제는 2018년 부동산. 사실 뭐 시장도 빼버리고 뭐 다 빼버리고요. 2018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지난주죠 예고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사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자료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네.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 자, 그래서 네. 틀리면 할 수 없죠,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래도 위안을 좀 삼는 게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신문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게 있는 거 아세요? 작년에 다 틀렸더만. 맞아. 작년에 다 틀렸더라고. 그래도 우리 그 방송 뒤돌려 보면 우리는 맞췄어요. 우리는 맞췄어. 우리는 너무 멀리 내다보지 않아서 그랬나? 연구원 자료도 이런 것도 다 틀렸더라고요. 다 틀렸어요. 거의. 그러니까요. 왜 간단하게 예를 좀 들자면 2017년 연초에 전망치는요 대부분 다 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들 보면 보합 내지는 하락이었어요. 근데 실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38%, 서울 같은 경우에는 3.82% 완전 폭등한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하락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에서도 하락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상승이었어요. 1% 상승.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스컴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망치 예상하는 게 맞지 않는데 이거를 신뢰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전에 우리 그 강 선생님께서 질문을 좀 조사를 좀 하셨죠. 예, 네. 오늘 이제 공개 방송 준비하면서 네. 참석해 주실 분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네. 신청을 해 주시면서 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들을 좀 주셨어요. 그래요? 예. 네네. 뭘 모르는 척해. 예. 그래서 질문을 받은 걸 같이 네. 이제 좀 공유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자 해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송 전에는 7개라 그랬는데 저한테 있는 거는 12개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겹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언제 투자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새 정부의 화두가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작년 12월 14일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범 사업지를 68곳을 선정을 했어요. 네네. 경기도에 8곳 있고 다른 지역은 전 몰라요. 네, 이제 네. 요 커버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봤는데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면 거의 이제 이 관계자들, 그러니까 관계자라고 하면 부동산 쪽에 있는 분들 얘기는 그냥 좀 비하하는 듯한 내용의 얘기로 그 뭐 담벼락에
벽화 그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거든요. 예, 얼마 전에는 서울,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정부를 끌어다가 지자체에 이제 좀 내려주는 형태로 가겠다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방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악해진 거잖아요. 낙후된 지역을 이대로 놓으면 안 되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낙후는 왜 됐겠어요? 낡았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낙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뭔가 해주려면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싹 밀고 다시 철거하고 올리는 뭐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낙후된 데는 꼭 주거지만 낙후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장 이런 데들도 노후한 공장들이 있는 데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그다음 이제 상가들도 있고요. 그다음 주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전체를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로 잡은 거고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와닿는 건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건 낡은 집이니까 이제 집 쪽으로 보는데 이번에서 발표한 곳들도 보면 그런 형태들이 다 지역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해서 한 것 같고 올해 하고 뭐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계속 갈 것 같아요. 예, 갈 것 같고. 네. 네. 근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있으셨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도시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근데 이게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네. 엄청 장기 프로젝트인데 돈이 얼마, 그러니까 개별 사업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같이 어떤 정부가 또는 이제 공공에서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 보통 기반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반 시설이 되게 열악한 지역인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이것도 손을 봐야 되고 집도 낡았으니까 이것도 두 개가 다 지금 열악한 상황인 건데 이제 뭐 주거지형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이제 그 열악한 주거 그런 공공 부분이 해줄 거는 어느 정도 해주고 근데 나머지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과거에는 그거를 전면 철거 재개발 형태로 풀었지만 그게 하다가 망가진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이제 서울도 사실은 그런 사업성 때문에 이제 그 망가진 사업장들도 있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많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새로 법을 만든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이에요. 그게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좀 쉽게 뭐 단독주택 몇 개 헐고 빌라를 짓든 아니면 기존의 노후한 연립주택을 다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알아서 활성화해서 하세요. 그래서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좀 혜택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분리해서 일단은 공공에서 해줘야 될 부분만 재원을 투자해서 조금 이제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주도해서 뭐 어떻게 가겠다라기보다는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장안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수리하는 데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산업이 갔다가 좀 쇠퇴한 이런 거니까 어떤 그런 특색들을 좀 살려가면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창신숭인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이제 봉제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특색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시재생을 할 건지도 보통 보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뭐 해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거예요. 한숨을 쉬시는데 이게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뭉쳐지거나 어떤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저도 도시 재생 사업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리모델링, 주택 리모델링하는 걸 제가 직간접적으로 몇 번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공공에서 해주는 부분은 그거고, 그러니까 주거 여건을 개선해주는 게 공공에서 하는 거고, 결국 집수리나 이런 거는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만족도가 있는, 저는 리모델링 한 것을 이게 그렇게 뭐라고 했다 후회를 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 새로 집을 짓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막 너무 좋은 새 집만 추구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배려 계층도 살아야 되는 조금 약간 부족한 집들도 있도록 해야 되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결국은 그거죠. 특례법을 통해서 인센티브 주고 그리고 또 자금 지원해주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사실 어떤 블록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있었지만 거의 추진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혜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뭐 특례법 형태로 하고 뭐 7조 투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인센티브를 더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회의적이에요. 왜 회의적이냐면 일단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사업을 추진해봐라 라고 해서 밀어준 거거든요. 근데 실제 사업 진행해보면 뭐 기부치 하나 패갖고 다 뺏어가요. 네, 그래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냐 재개발의 사업성이 좋냐 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재건축의 사업성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재건축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데 자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점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재원을 확실하게 내려보내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까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사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래서 주거지형으로 도시재생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그래서 빈집법 관련해서도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해서도 계속 보긴 보는데요. 이제 실제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나 이제 할 만한 데들을 샅샅이 뒤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도 막상 생각보다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데들이 결국 노후한 연립주택 투자하는 거잖아요. 소액으로 가려고 보면. 근데 그렇죠. 노후하니까 어때요? 전세가가 싸요. 근데 매매가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지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많이 드는 거야. 이 돈 주고 왜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제 안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들 중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금 문제가 있어요. 결국 부수고 새로 지으려면 돈을 끌어와서 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돈을 좀 갖다 쓸 수 있도록 뭐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니까 그래서 뭐 건설회사들 지역을 깔고 있는 빌라 짓던 건설회사들 이런 데들 중에 큰 데들이 이제 땅 사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 들어와서 대체 시행해주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방식으로 해서 조합원들 져주고 자기네가 이제 분양해가지고 나머지 수익 쉐어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결국 시장에서 되게 먹힐 만한 인기 있는 주거 형태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1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나온 아파트가 그 동도연립 있거든요. 이제 그거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거 지역에서의 이 도시재생 사업의 투자는 아직까지는 저는 물음표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기회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근린생활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이런 형태의 도시재생은 많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해방촌이나 경리단길 이런 데거든요. 거기가 재개발 사업으로 과거에 갈 줄 알았다가 다 무너진 지역이에요. 뭐 최근에 이제 또 되게 핫한 지역 중에서 익선동 거기도 이제 도시환경 정비사업 가다가 높이 제한 때문에 못 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열악한 데예요. 열악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가려고 했다가 멈춰서고 어떤 상업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동네 골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결국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유동인구나 어떤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집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데들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성공 모델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지역 애들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주도로 가서
성공할 수 있느냐가 물음표인데 사실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근에 뭐냐면 서울로 7017 그 하면서 네네네. 그 옆에 이제 충정로길 이런 데 집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런데 앞서가서 도로변에 야 여기가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보행자들이 오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생길 거니까 여기 건물 가서 찍자 해서 사는 사람들이면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근데 사실 그런 식의 투자들을 누가 하냐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사하다가 월세 올려달라고 하니까 실컷 골목은 살려놨는데 월세 때문에 버겁거나 또는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물어보면 이제 만약에 자기네가 여기에서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이번에는 매수를 해서 가려고요. 저희 이제 장사를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련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그 사업, 이 사람들의 요식업 사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받아서 매입해서 가서 만약에 이런 골목을 살리면 우리가 사서 그렇게 하면서 자본이 취하고 골목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마지막의 핵심입니다. 요새 지방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런 거 하던 팀들이 지방에 이런 상권 같은 데 가서 하니까 이게 서울에는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핫한 지역이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카페도 좀 특이한 카페 이런 게 있었는데 지방은 아직 그런 신문물 그런 걸 아직 조금 못 받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매출이나 이런 게 야 이 동네 이거 생겼대 하면서 또 지방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땅값은 서울에 비해서 아직 한참 싸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는 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 뭐 성수동 만들어지고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미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거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어디 내려가서 지금 되게 잘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타지면하면서 이 팀들은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거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껴서 같이 가서 뭐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제가 답은 드리지 못하겠어요. 저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움직임들은 지방의 어떤 그런 거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수요들도 그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더라. 예. 하면 그런데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점에 관련돼서 우리 강 소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는데, 시점에 관련돼서 개발 사업은 어쨌든 투자에 대한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초기 투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도 크고 이익도 크겠죠. 개인적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중기 투자, 다시 얘기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처음부터 우리가 꾼이나 선수도 아니고 먼저 들어가서 무슨 거리를 만든다든지 거리 만드는데 붙어가지고 뭐 한다든지 하는 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다 정리가 된 것 같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황규철 세무사님이 좀 현명하게 좀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2018년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4월 1일 전후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4월 1일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4월 1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월 1일 전에 파느냐 아니면 4월 1일 후에 끝까지 끌고 가느냐, 두 가지 기준을 두고 결론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결론에 대한 이유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일단 2018년 4월 1일 전후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4월 1일 전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공제를 해준다. 최대 많게는 30%, 1세대 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월 1일 전에는 이제 이미 3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중과세가 되고 있어요. 투기 지역에 있는 집을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10% 중과세가 된다라는 건 이미 중과되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아직 2주택자 미만들 같은 이하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중과세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중과세가 되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저는 모르는 걸로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네. 2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전에 파느냐 후에 파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로 4월 1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그 내용으로 보면 장기 보유 투표 공제가 이제 아예 안 돼요. 2주택자 이상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투표 공제가 아예 안 되고 그리고 3주택자들 이상 같은 경우에는 20% 중과세율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0% 중과세율. 그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그렇게 중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4월 1일 전에 후에를 기준으로 잡고 보시되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팔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4월 1일 전에 잔금을 치셔서 거래를 하시면 좋고요. 그 이후에 파신다고 하시면은 가급적 오래 보유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을 하시던가 그런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뭐였냐면은 기준일이 잔금일이죠? 맞습니다. 잔금. 보통 세법상으로는 잔금 청산일하고 잔금일이죠. 잔금일하고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로 보고 있는데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날짜가 조금 다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근데 요즘에는 잔금 치면 바로 법무사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등기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 날하고 잔금 청산일하고 등기 접수일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날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팁 있잖아요. 뭐요? 예를 들어 3월 30일 날 매매 계약서 쓰면서 이 잔금이 5월 달이면 문제 되잖아. 문제 되죠. 그럼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사례를 안 되는 거죠. 못 받는 거죠. 당연히 안 무슨 됩니다. 말씀이세요 지금? 보통 그러지 않나? 3월 30일 날 계약하면서 등기 이전까지 하고 대금 지급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미대금 지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세 계약서 쓰고서 나중에 나중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 쓰고 일단 등기 먼저 넘겨서 세금 부분만 털고 나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질문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회피하고자 하는 일종의 트릭이죠. 편법인데. 편법은 아니지. 편법이죠. 편법이에요?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16년도까지는 이제 뭐 비사업용 토지에 관련돼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2017년 이후에 파는 것부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기산일 내가 취득한 것부터 이제 다 모든 걸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나왔던 세법이 2016년 1월 1일 기산점으로 해서 내가 보유한 만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왈가왈부 이게 많았고 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매매 절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2016년 12월 27일인가요? 그쯤에 딱 잔금을 치신 거예요. 자기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줄 알고 잔금을 치셨는데 아니고 나서 이제 다 이제 의뢰를 해서 오픈을 해보니까 비사용 토지였던 거죠. 그러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못 받고 10% 중과세도 되고 하는 실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잔금 청산이라고 그 등기 접수일 그거를 항상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3월 말에 잔금 받으려면 지금 계약해야겠네. 1월, 2월에는 계약해야 3월 말에 마무리 되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왜 또 그러냐면 사실 그래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도 안 받았는데 등기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건 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지.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게 없지.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 안전장치라는 걸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되게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게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요건 맞춰야죠. 거주, 주민등록 이전, 확정일자 세 가지를 맞춰야 되니까 주민등록 이전이 이게 쉽게 안 돼요. 동사무소에서 세대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들은 참 많은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케이. 더 나가면 안 되나? 네. 오케이. 그냥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 기억 나온 김에 하나. 다 경험이 있어서 그래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경험을 잘 못하는 거가 뭐가 있냐면 가등기 이제 좀 하신 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를 해놓으면 예약을 해놓는 거잖아요. 매매 예약. 그래서 뭐 순위 보전을
등기는 넘겨주는데 매도자 이름으로 가등기를 하겠다는 거죠. 잔금이 안 치러지면 다시 가져올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취득세가 2배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비용이 좀 어려운 것 발생하니까 같아요. 사실 전세 확정일자 처리하는 게 제일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주민등록 이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4월 1일 전에는 매각 쪽으로, 4월 1일 이후에는 보유 쪽으로, 그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 참 잘하셨어요. 비사업용 토지 세금 때린다 그랬더니 다 보유로 전환했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유로 전환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그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형태를 좀 보면은 8월 2일 대책 이후에는 그래도 매매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요. 왜냐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해주시는 분 많았어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부터 그 중간에 한 10월인가요? 11월 달인가요? 그 대출 규제가 한번 빵 터졌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매매가 좀 하향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도세 신고하시는 의뢰하시는 분들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매매들을 많이들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연말에 조금 주춤하신 늘어난 것 것 같고, 같아요. 주춤하신 집 샀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변에 4월 많이 1일 보여. 날. 네. 사실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맞아요. 것 그거 같아요. 움직이고 네. 있어요. 그것 그리고 때문에- 분양권 같은 네. 경우는 12월 연내 안에 해야지 양도세 이 단일세율 적용 안 돼서 올해부터 이제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50%의 부가세 별도잖아요. 분양권이. 그래서 네. 분양권 정리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권. 12월 달에 많이 정리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금매 마지막에 주수신 분도 있긴 있더라고. 있었더라고요. 금매 주수신 분도 있어요. 아. 보니까 그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좋네요. 자, 그다음에 보유 전략으로 가려면 이제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그래서 되는 거죠. 뭐 혜택 이런 거 발표 아직 안 됐잖아요. 혜택 같은 건 많이 발표가 됐는데 뭐 네. 일단은 그 정부 이제 입장으로서는 그 일반 단기 임대주택보다는 중공공 임대주택을 혜택을 좀 많이 주면서 네. 그쪽으로 유도를 하게끔 하는 식이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받으려면 8년 이상 8년 이상. 임대를 하는 어. 걸로 만약에 어기면 과태료 1,000만 예. 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8년이 무조건 의무 임대는 하셔야 되는데 네. 또 이거를 또 세법상 소득세법으로 가게 되면 네. 최대 10년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최대 10년까지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예, 나 10년 전에 뭐 하고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10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했다. 와 진짜 길어요.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단기 임대로 거의들 많이들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보려고 단기 임대로 해서 5년만 좀 하고 가자, 버리자 이렇게 간 식으로 많았는데 일단은 요즘에는 또 그렇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니까 중공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언제 3월 말 정도 되면 임대주택 관련돼서 네. 이제 어차피 글렀으니까 뭐 특강이라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좋죠. 제가 좋죠. 아니 헷갈려. 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사실 이게 저도 이제 뭐 세법이 이제 새로 나오고 뭐하고 하면 네. 항상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거에 그랬어요. 연결돼 있는 게가 많으니까 네. 그걸 한 뭉탱이로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준비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맨날 공부해야 되네. 네. 소비자분들은 오히려 더 모르실 수도 있고요. 알면 안 되죠. 네. 알면 직업 사라져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은 4월 1일 기점으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네. 거 그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강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사실 이제 세무사님 있어 또. 답변은 있어. 세무사님 답변은 세법에 이제 치중한 부분의 그렇죠. 답변이고 네, 네. 질문해 주신 분이 그 세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 질문해 주셨을지 아니면 다주택자가 어떤 전략을 가야 될까 어떤 투자 전략으로서 물어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이 질문자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잖아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방의 다주택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서울의 강남의 다주택 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딱
그 모두에게 맞는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한번 블로그에다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역발상 투자법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게 언론에서 자꾸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하나로 갈아타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꾸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어떤 좀 모양새가 되는데 저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도 계획은 없어요. 근데 매도 계획이 없으려면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돈을 들고 있거나. 그러니까 뭐 올해부터는 금리 뭐 오늘도 신문 보니까 이제 그냥 시중 금리가 뭐 3점 몇에서 4점 몇까지 뭐 이렇게 지금 은행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자 늘어나고 원금 상환 들어가기 시작하면 원리금 분할 상환하게 되면 금융 비용들 많이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하에서 집값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집값이 오르는 상태에서는 아유 이자 뭐 몇십만 원 더 내도 나는 집값이 오르니까 배부른 것 같은데 소비도 더 하게 돼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경기가 좋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집값이 살짝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못 버티게 돼요. 그 시절을.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뭐 세금이 조금이라도 적을 때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다니면 막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소형 건물에서부터 이런 거 많잖아요. 아마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고 집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경기가 이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 그럼 그거에 맞춰 집들을 제각각 따다다닥 다 팔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다시 풀리면 그때 여러 채를 사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 여러 개를 갖고 있고 버티면서 시간이 지나면 임대로 회수를 하든 매매를 회수를 하든 다 그렇게 그러니까 긴 호흡을 두고 양질의 좋은 지역의 부동산들을 시기를 맞춰서 하나씩 뭐 더 사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역발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임대가들이 다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10여 년간 보면 소형 주택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빌라 다세대 주택들 전세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빌라는 투자하면 안 돼라는 격언이 있어요. 저 처음 부동산 시작할 때 그랬어요. 2000년대 초반에 빌라는 거 사면 그날부터 떨어지는 거니까 사면 안 돼라고 맞아, 했지만 맞아. 실제로 저는 빌라 사가지고 제일 높은 수익률을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지하철역 가까운데 빌라를 샀는데 전세가 올라 1억 3,500, 1억 5천 주고 산 빌라가 전세가 뭐 2억 5천 뭐 이렇게 되니까 매매가는 그 돈 얼마 안 주고 샀는데 전세 끼고 사면서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또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임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못난이들도 지나와서 보면 가격이 상승하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 언론에서 다 똘똘한 하나로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소형 임대주택 사업하고 맞물려서 그런 빌라들 사가지고 10년 묶어서 임대사업 넣고 전세금 올려받으면서 있다가 10년 뒤에 세금 혜택 받아가지고 팔거나 뭐 이런 형태도 충분히 훌륭한 역발상 투자법.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가격을 싸게 낮춰서 판다라고 하면 뭐 저는 그런 걸 주술 수도 있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뭐죠? 사실 경기가 어려울 때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경기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자영업자들은요 50년 동안 경기가 안 좋았대요. 네. 다들 안 좋다 이게 저도 이제 실무적으로 일을 해보면 죽겠어요가 항상 끊임없이 나오니까. 네.